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유재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틸리티 산업이고요. 좀 딱딱한 주제일 수 있지만 좀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외부로 세미나 나갈 때 쓰는 PT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제목은 규제와 현실 사이입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방어주, 이런 식으로 좀 로직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거에 있어서 한국의 유틸리티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쪽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규제, 요금 규제라고 하는 건데, 이 요금 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공공 서비스 영역 가운데서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중에서 저는 후자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가 지금 아무래도 그 규제 측면에서 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좀 근본적으로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 규제라는 거는 총괄 원가라는 것에서 좀 파생이 되는데요. 이 총괄 원가는 사실 매출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금, 그리고 목표 판매량의 곱으로 나타나고요. 뭐 제조업으로 말하자면 요금이란 건 ASP가 되겠고, 목표 판매량은 세일즈가 되겠죠. 이건 다시 원가랑 이익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이 적정 투자 보수가 영업이익단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판관비랑 매출 원가를 합친 게 적정 원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규제라는 거는 요금을 규제한다는 건데, 이 요금을 규제한다는 거는 이 적정 원가를 적정하게 요금에 반영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제 가스전에서 배를 통해서 LNG를 수입해서 국내 저장 탱크에 넣어놨다가 사용자한테 이제 송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쪽에서 갖고 오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있는 원재료 가격은 LN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LNG는 국제 유가 변동이라든지 어떤 헨리허브 같은 미국 터미널 가격이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변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변동하는 거를 이 적정 원가에 적절하게 녹여준다라는 게 요금 규제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요금이 적절하게 변하느냐가 관건인데, 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는 적정 원가가 이 매출에 의해서 차지하는 사이즈를 적정하게 맞춰가고 있다는 거고, 이 나머지 잔차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 보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정 투자 보수가 깔끔하게 발라진다면은 여기만 추정하면 사실은 순이익단까지 무리 없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적정 투자 보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요금 기저, 그리고 적정 투자 보수율입니다. 요거에 있어서는 좀 상세적으로 좀 아래 설명드릴 텐데요. 요금 기저는 전체 어마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의 자체는 영업용 순자산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유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운전자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형 자산은 아시다시피 캐펙스가 들어갈 거고요. 요건 플러스 요인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이겠죠. 감가상각비를 능가하는, 그걸 압도하는 캐펙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유형자산은 당연히 순증을 하게 되겠고요. 이 요금 기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운전자본입니다. 이 운전자본은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가스나 전력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올라가게 되면은 가스공사의 LNG 평가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고요. 한국전력 입장이라면은 뭐 LNG, 유류, 우라늄, 석탄, 이런 것들이 되겠죠. 2014년 말에 유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에는 아직은 그 평가 기준에는 반영이 안 되면서 연료비가 7조 원 가까이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2016년은 그게 트렌드가 반영이 되면서 절반 가까이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 기저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운전자본 안에 있는 이 연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과 운전자본의 변화가 요금 기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적정 투자 보수를 산출하는데 절반을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적정 투자 보수율입니다. ASP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 보수율이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사용을 합니다. 결국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 추이가 중요하고요. 자기 자본 비용이 아무래도 더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 보니까 이쪽 트렌드가 중요한데요. 국고채 5년물 금리 연간 평균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과거 5년 일평균 베타를 사용합니다. 가스공사 주식이 갖고 있는 내재의 어떤 리스크를 베타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도별 베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5년 전 베타보다 지금 올해 베타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은 6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을 추정한 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외을 구한 다음에 요금 기저를 곱하면은 세후 적정 투자 보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론상으로 순이익이 되겠고요. 결국 이 적정 투자 보수율이 이론상 ROE가 되게 됩니다. 이래서 순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이게 산시기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 성향을 곱하게 되면은 쉽게 예상 배당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유틸리티 산업이 왜 방어주고 왜 배당주가 되느냐, 이게 이 메커니즘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2019년 7월 이후로 요금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얘네는 발전용 그리고 도시가스용이 있는데, 발전용은 매달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도시가스용이 문제입니다. 이쪽은 홀수월마다 연료비가 3%씩 변동하는 요인이 생겼을 때 요금을 변동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기라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는 요금을 상향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 뒤부터는 유가가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 급락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후 상향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드렸긴 어렵겠지만, 작년 7월 이후로 요금 조정이 없다는 거에서 좀 비춰봤을 때는 이런 게 좀 약간 리스크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전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은 이런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총괄 원가 시스템, 이 원가 정보라는 거에서 보시면은 이 메커니즘 자체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지켜지냐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치는 2018년 예산안인데요. 이게 2019년 하반기에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공개하면은 실제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 적정 투자 보수, 이론상 순이익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왜 안 나오냐. 결국은 이 요금, 총괄 원가에 해당하는 거를 올려받아야지만 이 적정 투자가 보수가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총괄 원가 올리게 된다는 건 요금 인상을 뜻하는 거고요. 이번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언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 많지 않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금 인상 요인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정책이 실패한 거다라고 반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 조금 여러 좀 다른 방면으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것만으로는 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망가진 거를 이 탈원전을 근거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사실은 없는 거고요. 과거 트렌드에서도 봤을 때는 사실 2015년, 16년, 17년 다 늦게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안이 왜 늦게 나왔냐고 하면 과거에도 그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정치 공방이 살짝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유심히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과거에는 수차례 인하 조정이 됐었던 걸 비례해서 전력 같은 경우는 2013년 11월 이후로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향 조정은 한 번도 없었고요. 내리는 건 한 2, 3회 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민감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은 아무래도 좀 올리기 어렵다, 이런 거를 조금 돌려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팩트라고 좀 가정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총괄원가가 시스템이 이익에 있어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부터 해서 영업원가부터 해갖고 영업이익까지 다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원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료비 그리고 구입전력비, 이런 어떤 변동비성 계정입니다. 근데 이 변동비성 계정은 대부분 다 원재료 가격 그리고 발전 믹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력 판매 단가, 이건 요금이라고 볼 수 있죠.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고정돼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정산 단가, 이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발전 믹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자력과 석탄은 이 판가보다는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할수록 마진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전기도 있고 아닌 발전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이 도입되는 개수가 늘수록 실제로 이 곡선 자체, 전체 곡선 자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실적이 개선된다는 거고요. 또 이 석탄이라든지 LNG라든지 개별 발전소에 연료비가 빠진다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 적게 되겠으니까 이 곡선 자체가 내려가면서 훨씬 더 이익의 폭이 커질 수 있게 되겠죠. 이 폭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만 한국전력은 실적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석탄, 그러니까 이 원전은 한 개가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4기 그리고 석탄 7기가 앞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의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이 2030년까지 뭐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여기서 기반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료비 단가가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있었네요. 극히 쌉니다. 정산 단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산 단가가 LNG라든지 유류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석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게 늘수록 당연히 좋아지게 되겠고요. 어떠한 외형이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외형 성장이 좀 제한적이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성장이고 그리고 전기요금 조정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 산업용이 전체 판매량이라든지 판매 금액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최근 경기도나 모멘텀이 아무래도 이 외형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용 수요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외형은 닫혀 있습니다. 외형은 닫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원가 변동에 의해서만 이익이 증감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색으로 칠한 연료비, 구입 전력비가 가장 중요한 변동비성 계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원재료의 비중을 보시면 되는데요. 연료비는 한국전력 자회사에 실제 사용한 연료 비용이고, 이 구입 전력비는 이 한국전력 발전사 자회사 외 SK라든지 GS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IPP들한테 사오는 금액입니다. 유연탄 비용 12조, 10조 정도 언저리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조 정도, 유류나 기타까지 합치면 한 7조 정도 됩니다. 6에서 7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외적으로 구입 전력비까지 합치면은 18조에서 한 15조 정도 되는 사이, 그러니까 결국은 총 합쳐서 22조에서 25조 정도 되는 게 LNG에 익스포저 돼 있다. 이거는 유가의 4에서 5개월 정도 후행하는 그런 팩터고요. 그리고 이 석탄 가격과 유가가 외부 어떤 비용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이제 이 원자력과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의 가동률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표가 하나, 2개, 그리고 유가랑 석탄 가격, 그렇게 총 4개에다가 환율, 이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이 어떤 5가지가 메인 실적 팩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력 수요 성장이 오히려 둔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박스가 되겠고요. 그럼 이익이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원가 중에서 이 감가비 수선비라든지 이런 자연 성장하는 것들 외에 변동이 되는 것들은 연료비랑 구입 전력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5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에 따라서 이 원가가 늘었다 줄었다 변동을 하게 되고요. 이 원가를 차감한 나머지가 이제 이익으로 발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규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 추정이 복잡하고 방어주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이런 거로 해석하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민감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은 1달러 정도 변하면은 대략 1,000억 정도 비용 변화로 반영이 되고요. S&P 요거는 유가에 후행하는 변수인데요. 대략 1원 정도 변하면 2,000억 정도 민감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석탄과 원전 같은 경우에도 발전 설비가 잘 돌아가면 돌아가는 만큼 비용 절감이 나타날 수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약세 구간에서는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연 비룡지표를 봤을 때 지금 유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석탄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근데 PBR 밸류에이션은 과거 적자를 보던 시기보다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비 계획이 이전과는 약간 다릅니다. 예전에는 물론 2011년에 순환정전이 있던 시기 이후로 발전 설비 도입 계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고요. 지금도 계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2017년 5월에 이번 정부가 당선된 이후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이 계획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과거 밸류에이션 다른 한 가지 요인이고요. 원자재 가격, 이것도 유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2015년, 16년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낮아진 상태지만 석탄 가격은 그때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석탄의 개별 소비세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연간 석탄이 한국전력 발전사에서 소모하는 게 8천만 톤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뭐 킬로그램당 6원씩 혹은 작년에는 10원 정도가 올랐었고요. 이게 대략 비용으로 따지면 그래도 조 단위 가까이는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르고요. 요금 정책도 과거에도 특별히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시그널은 굉장히 불투명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명확하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과거 2년의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에서도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았었고요. 그게 이제 과거 PBR 차트 대비 현재 이 극도로 낮은 0.2배 언더 상황이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이냐 했을 때 그런 논의를 자체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점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규제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ROE가 10% 넘어서 20%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PB 밸류에이션은 0.5배 혹은 0.6배가 한계였었습니다. 결국 한국 전력 실적이라든지 주가라든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되는 순간은 이 연료비 연동제라든지 혹은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규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시그널이 나와야만 지금 밸류에이션 리바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지금 저유가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평가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2배 언더의 PBR에서는 매수 의견이 타당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중간 정도 되는 0.4배 정도 이상까지 트라이 하기 위해서는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플러스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좀 가스공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모든 영업 지표들이 경기 개선 시그널과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정 투자 보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세후 투자 보수율, WACC이라는 거는 금리, 그리고 베타, 그리고 자본 비중이 중요한데요. 금리 지금 낮아졌습니다. 베타는 사실은 시장과 같이 흐름을 같이 나란히 얼만큼 선형적으로 잘 움직이느냐의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팩터는 아니고요. 자기 자본 비중 같은 경우에도 영구채 상환이라든지 대규모 손상 차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안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가는 유가랑 같이 동행을 하는데 지금 급격히 낮아진 유가에서는 작년 손상 차손에 이어서 올해도 손상 차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 손상차손의 발생 가능성은 이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가스공사에게 이익의 안정성을 좀 물음표를 붙이는 게 되는 거고요. 이익이 안정적이어야 배당이 잘 나오고 이게 사실은 주가를 방어하는 가장 큰 논리가 될 텐데 지금 이 손상 여부가 저유가 WTI 30달러대에서는 또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요거를 거꾸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은 이 유틸리티 섹터의 주가가 잘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아직 물음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경기 둔화가 다시는 조금 바닥을 짚고 올라서는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유틸리티도 조금 다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저유가 상황이 긍정적입니다. 규제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빛단의 비용 변화가 극도로 긍정적으로 상황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연간 무조건 흑자 전환은 당연한 시그널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규제 측면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추경이라든지 경기 둔화를 우려를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공공요금의 인상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하면서 석탄발전소를 못 돌린 것, 이게 비용 요인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3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4월 정도부터 비용을 정확하게 추산한 다음에 요금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보낸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요게 어떤 규제 변화의 가장 첫 단추고, 그거 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게 당분간은 좀 중요하게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픽은 한국전력이고요. 이 저유가 상황에서 PBR 0.2배 언더 밸류에이션은 전혀 손해볼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